멈추세요. 뭔가 이상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밤 11시 47분. 한성건설 본사 58층 회장실에 급작스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주는 펜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끝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3천억 원의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들린 이 목소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건 불과 3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송도 국제도시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축하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는 한국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세운 중견 건설회사를 대기업 수준으로 키워낸 그였습니다. 여의도와 강남 일대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35세의 나이에 이룬 성취치고는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후 11시 30분 그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기업은행에서 온 것이었어요. 긴급 계좌 동결 통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알림들이 쏟아졌습니다. 국세청 탈세 혐의 조사 개시, 금감원 회계 부정 의혹 특별감사, 검찰청 횡령 혐의 수사 착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30분 후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변호사 최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명품 수트 차림새는 그대로였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민준아, 큰일 났다.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됐고 주요 프로젝트들이 전부 중단 명령을 받았어. 민준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모든 재무 내역을 검찰에 제보했나 봐. 정훈이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장부 조작, 불법 정치자금 다 나와 있더라고.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왔잖아. 하지만 정훈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민준아. 지금 당장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 보증까지 넘어간다. 집까지 날릴 수 있어. 이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달리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안다고 전화하는데 강남 부인들 모임에서 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민주는 아내의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걱정하는 건 체면뿐이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정훈이 책상 위에 파산 신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민준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금 서명하면 최소한의 개인 재산은 보호할 수 있어.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가, 그리고 자신이 10년간 키워온 꿈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야간 청소를 위해 조용히 들어온 이소희가 있었어요. 33세의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빌딩에서 야간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평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일하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걸레와 청소용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펜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민준이 펜촉을 서명란에 갖다 대는 순간이었어요. 멈추세요. 뭔가 이상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훈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희를 쳐다봤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청소해. 유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한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파산 신청서. 소희가 조심스럽게 책상에 다가섰어요. 조건이 너무 이상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소희는 청소용 장갑을 벗으며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보통 파산 신청에서는 개인 보증 한도가 명시되는데 이 서류에는 무한 연대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표님의 모든 개인 재산까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청소부가 무슨 법을 알겠어. 그냥 일이나 해. 하지만 소희의 다음 말이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회계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 2년 동안 매일 밤 봐왔거든요.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펜을 놓고 소희를 다시 바라봤어요. 단순한 청소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회계학 전공자였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유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소희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이 회사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매일 밤 청소하면서 본 것들이 있거든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과연 이 보이지 않던 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민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정말 발견한 걸까요? 그 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회계학과 나왔어요. 소희의 말이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주는 펜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녀를 다시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매일 밤 이 사무실을 청소하던 여자가 회계학 전공자였다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회계학과? 그럼 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소희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죠. 어머니 간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치매가 오셔서 누군가는 돌봐야 했거든요. 사실 소희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2년 전의 일이었어요. 서울대 회계학과 3학년까지 다녔던 그녀는 성적도 우수했고 대형 회계법인 인턴십도 확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런 치매 진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넌 누구니?
어머니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대학 등록금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결국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한성건설의 야간 청소 일자리를 찾게 된 거였어요. 시급은 낮았지만 밤 시간이라 낮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단순히 청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그녀의 눈에는 사무실 곳곳에 놓인 서류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녀는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회계팀 사무실, 법무팀 사무실, 그리고 이 회장실까지. 버려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작년 10월부터 회계법인이 바뀌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같은 회계법인 이름인데도 말이에요.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때부터 함께해온 대성회계 법인이었는데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정훈이 처리해주는 일들이라 자세히 신경 쓰지 않았었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민준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겼어요. 소희는 청소용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어요. 매일 밤 이상한 것들을 적어뒀어요. 처음엔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요. 소희가 메모장을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성회계 법인 서류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같은 이름이지만 도장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서류 양식도 글씨체도 다르고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계약들이 많아졌어요.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과의 거래 서류들. 금액도 엄청나고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회사 기밀이라고.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또렷하게 말했죠. 특히 대한종합건설과의 계약이 이상해요. 소희가 메모장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분명 경쟁업체인데 왜 한성건설이 하청을 받는 계약을 했을까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은 임태영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업계에서 라이벌 관계인데 그들과 하청 계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계약 한 적 없는데?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계약서에는 대표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희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출장 가신 날짜와 계약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작년 11월 싱가포르 출장을 떠올렸어요. 3박 4일 동안 완전히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때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였죠. 민준의 시선이 정훈에게로 향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해온 친구이자 변호사였어요. 대학에서 만나 지금까지 모든 법적 업무를 맡겨왔었는데 정훈아, 이게 뭔 소리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훈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대리 서명한 것 같은데. 급한 일이었거든.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리 서명에는 대리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 서명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완전히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을 가능성.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죠. 유진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 말을 믿겠다는 거야?
정말 한심해. 하지만 민주는 유진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메모장에 적힌 날짜들과 자신의 기억을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있어? 민준이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가 메모장을 또 넘겼어요. 그녀의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늦은 밤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에도요. 그게 뭐가 이상해? 정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시고요. 민준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임 회장이라면 임태영을 말하는 걸까요? 왜 정훈이 경쟁업체 회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훈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설명해줘. 이게 다 뭐야? 정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파산 신청부터 해야. 아니야. 민준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 만약 이 여자 말이 맞다면 내가 파산한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소희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청소원으로만 봤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제가 2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더 있어요. 소희가 말했어요. 집에 가면 더 정확한 날짜들과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 보이지 않던 여자가 혹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봤어요.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민준아,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지금 서명해야 해. 하지만 민준은 파산 신청서를 치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이 여자 말을 더 들어보고 결정할게. 그 순간 보이지 않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계급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죠. 소희의 메모장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정훈은 정말 민준을 배신한 걸까요?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회장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은 소희의 메모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을 가능성.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렸죠. 정훈이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정말 시간이 없어. 새벽 6시까지 서류 제출 안 하면 개인 자산까지 다 날릴 수 있다고.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정훈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소희가 보여준 의혹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정훈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태영이랑 언제부터 연락하고 있었어? 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뭔 소리야? 임태영이랑 연락한 적 없는데? 하지만 소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30분쯤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데 임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지난주 화요일은
송도 프로젝트 최종 승인이 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그때 정훈이 임태영과 통화를 했다니.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소희가 메모장을 넘기며 정확한 시간까지 짚어냈습니다. 정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건 다른 임 회장님일 수도.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상당히 친밀한 사이인 것 같던데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옆에 있어준 정훈이 그가 정말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정훈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을 말해줘. 제발. 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모습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민준아, 네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그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그냥 서명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유진의 목소리가 어쩐지 급해 보였어요. 소희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유진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지난 금요일 부인께서 명품 매장에서 카드 결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카드. 소희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한성건설 법인카드가 아니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카드? 대한종합건설 VIP 카드였어요. 금색으로 된 아주 특별해 보이는 카드였죠.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건 유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민주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까지 자신을 배신한 거였을까요? 언제부터였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들킨 것에 대한 당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6개월 전부터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 오빠가 연락 왔어. 회사가 위험하다고 미리 준비하자고. 민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6개월 전이면 송도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음모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임태영 씨가 주는 돈을 받기 시작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3천만 원씩.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어. 그냥 보험이라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보험이라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게 보험이야?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았어. 정훈 오빠가 보여준 자료들이. 정훈이 보여준 자료? 민준이 정훈을 쏘아봤어요. 네가 조작한 자료 말이야? 정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마스크가 벗겨진 거였죠. 민준아, 어차피 회사는 망할 운명이었어. 임 회장님이 워낙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날 팔아넘긴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소희가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임태영 회장이 진짜 노리는 건 송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20만 평 부지죠.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그 부지는 정부가 10년 후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농지였지만 개발되면 수조 원의 가치가 되는 땅이었죠. 한성건설이 파산하면서 송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그 부지 개발권이 자연스럽게
대한종합건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태영은 단순히 경쟁업체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거대한 개발 이권을 독점하려는 거였어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임 회장님이 워낙 큰 손이라서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15년 우정을 팔아넘긴 거야? 유진도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 앞날을 생각해야 했어. 정말 회사가 망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 민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차갑게 배신한 거였어요. 그럼 이 파산 신청서도 마지막 절차야. 정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네가 서명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민주는 파산 신청서를 내려다봤어요. 한 장의 종이가 자신의 인생을 갈라놓을 기로에 서 있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가장 믿었던 친구도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희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진실을 밝힐 기회요. 민주는 파산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정훈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민준아, 미쳤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좋아. 민준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품어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우선 이곳을 떠나야 해요. 임태영 쪽에서 곧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아내도, 친구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누가 적인지 확실히 알겠으니까요. 그리고 자신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 민준이가 서명 안 했어요. 민준이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배신을 선택하는군요. 소희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가야 해요.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민준은 회장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자. 민준이 결심했어요.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임태영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소희가 민준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남자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분노를 키워온 여자. 이 둘의 동맹이 과연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한성건설 건물의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과 소희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배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소희가 민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요. 제 차가 있어요. 민준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차가 있어? 낡은 경차지만 일단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소희가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15년 된 낡은 소형차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수석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동안 매일 밤 보던 청소원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차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소희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요. 제 이모 집인데 거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모, 동대문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임태영 같은 사람들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곳이죠. 민주는 처음으로 소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뭔데? 소희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부인과 임태영 회장.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지난달에 강남에 있는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걸 봤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부인 표정이 일반적인 사업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돈으로 배신당한 것도 충분히 아팠는데 이제는 정확히 뭘 받는지 말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소희가 신호등에 멈춰서며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민주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까요? 언제부터였을까?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본 건 지난달이었지만 아마 더 전부터였을 것 같아요.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 차를 세운 후 소희가 민준을 이모 집으로 안내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김영숙 이모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소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희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후 민준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정말 회계학과를 나온 거 맞지?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 회계학과 3학년까지 다녔어요. 성적도 꽤 좋았죠. 꽤 좋았다고? 학과에서 1등이었어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PA 시험 1차도 합격했었고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회계학과 수석의 CPA 1차 합격자가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년 동안 꽁꽁 숨겨둔 아픔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3학년 2학기 때였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가씨, 누구세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치료비까지 합치면 300만 원.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처음엔 1년만 쉬려고 했는데 소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계속 나빠지시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소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성건설에서 야간 청소 일을 시작한 건 1년 반 전이었어요. 밤에 일하면 낮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으니까. 민준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서류들을 그렇게 자세히 봤어? 소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누적된 분노가 보였어요. 공부한 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부정한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포기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민주는 소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한 거야? 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민준은 소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신념과 목표를 가진,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강인한 여자였어요. 고마워.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아요. 소희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이게 제가 2년 동안 모은 모든 자료예요. 여기에는 임태영이 지금까지 어떤 부정한 일들을 해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민준이 파일들을 넘겨보며 놀랐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날짜별, 사건별, 관련 인물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너 정말 대단해. 민준이 감탄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소희가 말했어요. 임태영이 진짜 노리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민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이제는 복수와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 위험한 일이에요.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임태영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신뢰하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하자. 민준이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혼자 품어왔던 분노와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계급도 배경도 다르지만 정의에 대한 같은 꿈을 가진 두 사람이었죠.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강인한 파트너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낼 확실한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임태영과의 진짜 승부가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새벽 6시 동대문 시장의 작은 방에서 민준과 소희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김영숙 이모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본사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임태영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땅을 빼앗아 왔는지 알 수 있는. 그래도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소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함께 가요. 소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둘이서 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때 영숙 이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뜨거운 차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소희야, 너 혼자 이런 위험한 일 하려고? 이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이모, 나도 도울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해 봤는데 다들 화나 있어. 임태영 그놈이 우리 동네 재개발할 때도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데.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재개발이요? 3년 전에 이 근처 동네가 재개발됐는데 임태영이 상인들 다 쫓아내고 헐값으로 땅을 사버렸어. 지금은 고급 아파트가 서 있지. 소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것도 똑같은 수법이었을 거예요. 오전 10시 시장 상인회장 박철민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25년간 일한 그는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태영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증언해 줄 수 있어. 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애들 치료비도 안 주고 도망간 놈이야. 민주는 감동받았어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고 있다니. 하지만 위험할 텐데. 위험? 우린 맨날 위험한 일 해. 이번엔 정의를 위한 위험이니까 더 의미 있지. 철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 2시 대한종합건설 본사 앞. 민준과 소희는 택배기사와 청소 직원으로 변장하고 있었어요. 철민 아저씨의 도움으로 구한 의상이었죠.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청소원은 투명 인간이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두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소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구부정한 자세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2년간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민주는 그런 소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임태영의 개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그는 외부 미팅 중이었어요. 소희가 능숙하게 문을 열고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저기 금고가 있어요. 소희가 벽면에 디지털 금고를 가리켰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임태영이 전화할 때 들었어요. 자기 생일이더라고요.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민준과 소희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소희가 한 파일을 들고 외쳤어요. 동대문 재개발 프로젝트, 주민 강제 퇴거 계획서. 여기에 우리 이모 가게도 있어요. 민준이 다른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송도 프로젝트 이후 계획서야. 20만 평 부지를 어떻게 독점할 건지 다 나와 있어. 소희가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대표님, 이것 좀 봐요. 정치인 매수 명단이에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시청 공무원들, 심지어 판사들까지. 임태영의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가 권력을 사서 땅을 빼앗는 거야. 소희가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빨리 찍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임태영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는 정장 차림의 경비원 2명이 따라왔죠. 뭐야 이게? 임태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강민준 씨와 청소부? 민준이 소희를 감쌌어요.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죠. 임태영, 네가 한 짓들을 다 알았어.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임태영이 비웃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누가 믿어주겠어?
소희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이미 다 찍었어요. 그리고 임태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실시간으로 전송했어요. 시장 상인들과 건설 노동자들에게 임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것들이. 경비원들이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의자를 들어 막았어요. 소희가 재빨리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이쪽으로. 소희가 외쳤어요. 두 사람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임태영이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출구를 막아라. 한 명도 빠뜨리지 마. 계단을 내려가며 민준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소희와 함께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거든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출구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하지? 민준이 당황했어요. 그때 건물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태영 나와라. 우리 동갑하라. 창문으로 내다보니 철민 아저씨와 시장 상인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어요. 소희가 보낸 사진들을 보고 달려온 거였죠. 저기, 소희가 지하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지하로 나갈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민준이 소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소희를 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기혼자였고 이 모든 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소희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오늘 찍은 자료들로 충분해요.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민준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이 강인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소희야. 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네, 우리 꼭 이겨내자. 그 말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더 이상 대표와 청소원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라는 뜻이었죠.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죠. 임태영의 거대한 음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오후 4시 동대문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영숙 이모의 반찬 가게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아저씨를 필두로 건설 노동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까지. 민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임태영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그동안 목소리를 낼 곳이 없었을 뿐이죠. 영숙 이모가 큰 솥에 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소희가 2년 동안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희는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미선 언니, 저예요. 네, 그 일 말인데요. 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 궁금해했어요. 누구야?
한성건설 말고 다른 빌딩에서 청소하는 언니들이에요. 소희가 설명했어요. 서울 시내 대형 빌딩 청소원들은 다 서로 알아요.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요. 30분 후 중년 여성 몇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서류 뭉치들이 들려 있었어요. 소희야, 이거 네가 부탁한 자료들이야. 미선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임태영이 다른 건물들에서도 비슷한 짓 했더라고. 민준이 서류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이었거든요. 사실 소희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 미선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도 좋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서 항상 우리 편에서 조언해줬거든. 민주는 소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한 움직임이었던 거죠. 언니들이 모은 자료로 보면 임태영이 지난 5년간 최소 20개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수법을 써왔어요. 소희가 정리해서 말했어요. 철민 아저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쫓겨다녔구나. 하나하나는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대한 계획이었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세상 뒤편에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민준이 소희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준 거죠.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진짜 리더십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영숙 이모가 큰 테이블을 준비하고 모든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마치 작전회의 같은 분위기였죠. 우선 언론부터 움직여야 해. 철민 아저씨가 말했어요. 내가 아는 기자가 하나 있어. 정직한 놈이야. 미선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PD인데 이런 일에 관심 많아. 소희가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언론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도 대응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가해야 해요. 민준이 감탄했어요. 소희의 분석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4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혹시 소희 씨 계신가요? 소희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김미선 씨가 연락 줬어요. 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현주입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법무법인 정의는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는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무료 변론을 맡아드릴게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민주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소희의 인맥이 이렇게까지 넓었다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소희야, 넌 정말.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소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뭐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뭔가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기혼자였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현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임태영이 정치권의 로비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소희가 긴장했어요.
내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연기됐어요. 임태영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철민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이런 더러운 놈들, 정치까지 사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는 거야? 그때 소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쫓겨났는지. 영숙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야. 미선 언니도 주먹을 쥐었어요. 소의 말이 맞아. 우리가 끝까지 해보자. 민주는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소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현주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법정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나서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민 고발단을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언론이 이를 생중계하고 정치권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목소리를 만드는 거죠.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철민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내가 건설 현장 형들한테 다 연락해 볼게. 임태영한테 당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민준과 소희는 가게 앞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저도 배우고 있어요. 소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리요. 민준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소희야. 네. 우리 꼭 이겨내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도 민준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싸움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혼자 남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 시트가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그녀가 준비해온 진짜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단순히 임태영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계획이었죠. 이제 시간이 됐네. 소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진짜 비밀 카드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소희에게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동대문 시장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여러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희가 연결해준 인맥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주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성공한 CEO로만 인터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로 서 있는 거였거든요. 떨지 마세요. 소희가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민준의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소희가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탐사기자 이준호가 다가왔어요. 강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오전 11시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민준과 소희,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건설업계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나선 분들을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말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성건설 대표 강민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카메라가 민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지가 섞여 있었죠. 제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건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종합건설 임태영 회장의 조직적 음모 때문입니다. 소희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임태영의 정치인 매수 명단, 조작된 계약서들, 그리고 유진과의 호텔 사진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한 분이 2년 동안 수집해 주신 겁니다. 민준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소혜 씨는 단순한 청소원이 아니라 서울대 회계학과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소희가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간병을 위해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건 정이었어요. 시청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게 진짜야? 너무 영화 같은데. 청소원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임태영,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종합건설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임태영이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런 미친 것들이 어떻게 방송까지 나가는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회장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모두 저희 관련이고. 임태영이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김 의원님이세요? 네, 지금 당장 방송 중단시킬 수 있죠? 하지만 전화 너머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임 회장님, 이미 늦었어요. 시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막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해졌어요. 방송이 끝나자 동대문 시장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임태영 처벌하라. 서민들 땅 빼앗지 마라. 구호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소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정의를 원해요. 다만 누군가 먼저 시작해줘야 했을 뿐이죠. 영숙 이모가 확성기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여기서 집회합니다. 임태영 물러날 때까지. 그때 검은색 외제차가 시장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박유진이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여보, 유진이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를 망신 주려고?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망신?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존을 위해서 한 거야. 하지만 넌 지금 우리 가문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어. 소희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군요. 진짜 명예가 뭔지를요. 유진이 소희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뭘 알아서 가르치려 들어? 민준이 두 여자 사이에 섰어요. 유진아, 그만해. 소희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구해줬다고? 유진이 비웃었어요. 청소부가? 정말 웃기는 소리네. 그 순간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예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소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이 강인한 여자가 결국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아,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넌 날 배신했고 소희를 모욕했어.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변호사끼리 정리하고.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상관없어. 이제 숨길 게 없거든. 민준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소희야, 미안해. 네가 상처받게 해서.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현주 변호사였죠. 네, 법원이요? 뭐라고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임태영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빨리 대응하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변호사가 더 심각하게 말했어요. 검찰에도 고발장을 냈대요. 증거 조작과 사기 혐의로요. 소희가 팔짱을 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어요. 민준, 소희,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핵심 조력자들이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이현주가 말했어요. 임태영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철민 아저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소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실 제게는 아직 하나의 카드가 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이걸 쓰려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민준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카드든 상관없어.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야, 오늘 유진 앞에서 네 손을 잡은 거 괜찮았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죠. 이 일이 다 끝나면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끝나면? 소희가 물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하자. 소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임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강민준과 그 청소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손에는 빨간색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소희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죠. 한편 소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공개할 마지막 카드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소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운명의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 법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시민들, 기자들, 그리고 양측의 변호사들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오늘 하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지난 일주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희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하지만 소희 역시 불안했어요. 어젯밤 임태영 측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비되셨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법정 문이 열리며 임태영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5명이 따라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죠. 임태영이 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임태영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재판장이 들어오며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종합건설 강민준, 이소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태영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피고 이소희 씨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이소희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저희 의뢰인을 해치려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소혜 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대한종합건설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준이 소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산재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개인적 복수였던 거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숨겨온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임태영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증거는 진짜예요. 임태영 측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동기가 불순하다면 증거의 신빙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소희가 이런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 아픔까지 드러낸 거였어요. 그때 이현주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개인사와 증거의 진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어요. 저희는 오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임태영 회장의 비자금 조성 증거요. 임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건 없어. 있습니다. 소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소희가 USB를 꺼냈어요. 임태영 회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입니다. 정치인 매수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임태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법 취득한 증거야. 인정할 수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소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한종합건설에서도 청소 일을 했었어요. 버려진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죠. 임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소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6개월 전까지 저는 대한종합건설 청소원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민준도 놀랐습니다. 소희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파일들을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결과 이현주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최소 200억 원의 불법 자금이 확인됐습니다. 임태영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임태영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정 문이 열리며 박유진이 들어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유진 씨는 강민준 씨의 부인으로서 증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은 이번 사건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소혜 씨와 함께 임태영 회장을 모함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마지막까지 배신하는군요.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모든 일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임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은 저와 임태영 회장이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 남편을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임태영이 저를 협박했어요. 남편을 배신하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 남편과 이소혜 씨가 말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임태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진아,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유진이 임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판결을 준비하려는 순간 법정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임태영 씨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임태영이 수갑을 차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증거가 뭐가 있다고?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법정에서 나온 증거들로요.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민준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저도 고마워요.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 다가왔어요. 여보. 아니, 민준아. 미안해.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유진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 법원 앞 계단에서 기자들과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소희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거든요. 소희야. 민준이 말을 꺼냈어요. 네.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죠. 하지만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소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가? 소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걸. 진짜 새로운 시작은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가능할 거였어요. 가요. 민준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함께 가요. 소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팀이잖아. 두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향하며 손을 꼭 잡았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기적은 바로 내일 펼쳐질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 소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 소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겨냈잖아. 어머니도 괜찮으실 거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제가 너무 늦었다면. 그런 말하지 마. 민준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임태영 구속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대한종합건설 임태영 회장이 오늘 구속되면서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각종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그런 소식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으셨지만 검사 결과 뇌출혈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 그런데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기억이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소희가 깜짝 놀랐어요. 기억이요? 치매 환자에게서는 드문 일이지만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소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소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우리 딸 힘들었지? 소희가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2년 만에 듣는 정상적인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물론이지. 내 딸을 어떻게 모르겠니? 어머니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 씨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딸 도와주셔서.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영숙 이모였습니다. 소희야, 큰일 났어. 아니, 큰일이 아니라 대박이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가 준비한 그 신용협동조합 말이야. 오늘 정부에서 승인이 났대. 그것도 특별인가로.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2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민준이 궁금해했어요. 신용협동조합이 뭐야?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소희가 설명했어요. 지역 주민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이요. 한성건설을 살릴 수 있는. 소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철민 아저씨? 네, 지금 시작해요. 시간 오후 2시 정각. 첫 번째 전화가 끝나자마자 소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동대문 지역신용협동조합 특별계좌 개설 완료. 긴급자금 대출 승인.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시장 상인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2년간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소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50억 원이 확보됐어요. 1분 경과. 소희의 두 번째 전화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님? 네, 지금 법원에 신청서 제출해 주세요. 이연주 변호사가 이미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성건설의 채무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보증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원에서 긴급심사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전화가 왔어요. 소희 씨가 발견한 그 조항. 임태영의 사기가 입증되면서 모든 부채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협동조합의 보증으로 회사 운영자금도 확보됐고요. 2분 경과. 세 번째 전화가 울렸어요. 법원에서였습니다. 이소혜 씨? 긴급 재판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소희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임태영과의 모든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효 처리됩니다. 한성건설의 모든 부채가 취소되고 동결된 자산도 즉시 해제됩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역신용협동조합의 보증으로 새로운 경영체제가 인정됩니다. 지역사회 40%, 노동조합 30%, 기존 경영진 30%의 구조로 말이죠. 3분 경과.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였습니다. 강민준 대표님, 한성건설 계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5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입금됐습니다. 소희가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4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주문이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회적 기업 우대 조건으로요.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이야? 소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간 준비한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까 가능했죠. 4분 경과. 모든 기적이 완료됐습니다. 4분의 기적이 끝나고 병실에 잠깐의 고요가 흘렀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셔서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민준과 소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믿어지지 않아.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2년 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소희야.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네가 내 손을 멈춰 세웠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어. 돈과 권력이 아니라. 민준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줄래? 나와 결혼해줘.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을 때 침대에서 어머니의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깨어나셨는지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소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고 민주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시장 상인들,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새로 만든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화려한 호텔 대신 천막을 치고 비싼 음식 대신 영숙 이모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죠. 신랑 신부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례를 맡은 이연주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준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희야, 나는 너를 만나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앞으로 평생 너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 소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요. 결혼식 다음 날 새롭게 태어난 한성건설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희가 총괄이사로서 발표했어요. 지역사회 연계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박철민 노동조합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재해가 제로예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독단적인 사장이 아니었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직원들, 노동자들, 지역사회와 함께 내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죠. 다음 달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소희가 보고했어요.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6개월 후에 어느 저녁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민준과 소희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소희가 민준을 부르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소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민준이 소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요. 창밖으로는 동대문 시장의 따뜻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큰 기적.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한국의 건설업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성건설 모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임태영 같은 비리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출산 후에도 사회적 기업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줬어요. 민주는 진정한 기업가로 거듭나 사회 공헌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보여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우고 난 후 소희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 네가 말했잖아. 멈추세요. 뭔가 이상해요라고. 맞아요. 정말 이상했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진정한 기적은 4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이야기가 언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